안녕하세요. 기능의학 플러스 회원 여러분. 두 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기능의학 플러스에 이제 정신과로서 같이 관여한다는 것이 제 어떤 면에서는 좀 주저도 되고 이제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지금 정신과에 이제 입문한 지 지금 30년이 넘어가요. 이제 그동안은 이제 주로 정신과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나 어떤 보험적인 문제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이렇게 아직은 부족하고 좀 접근하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 오신다면 우리가 가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기능의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적응을 하고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워낙 이 기능의학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기능의학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토대를 잡아 놓은 거라서 그 상황에서 정신과적인 면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쪽을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생각도 하고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공부하기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주에 처음 했을 때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뇌의 각 부분에 대한 각 영역에 대한 어떤 골상학적이라든지 이제 뇌의 신경해부학적인 이런 면들도 필요하고,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뇌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 그 사항은 어떤 면에서는 마스터하고 지나가야지만 우리가 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기능학에서 얘기하듯이 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 신체적인 상황과 연관을 해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제가 뇌를 알기 위한 신경세포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신경세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신경교세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는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그 신경교세포라 하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정신과적인 상황에서 그런 면으로 보면 과연 기능의학적으로 이 신경교세포의 중요성이 지금은 많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카테콜아민이라 하는 도파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것도 또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알아본 사항이고요. 이번 사항은 두 번째로 세로토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좀 어느 정도 기능의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이라고 치면 이 세로토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로토닌은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작용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걸 증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과 또한 세로토닌만을 하려고 하니까 또 멜라토닌이 또 옆에서 울고 있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이 형성되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신까지만 이 뇌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말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용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면 그 부분의 개선이 이 뇌의 개선까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로토닌이라는 거, 그죠? 세로토닌은 이제 5-HT라는 약자를 씁니다. 이제 화학명은 5-하이드록시 트리타민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세로토닌에서 다음 단계로 합성된 멜라토닌은 5-하이드록시
N-아세틸 5메톡시트리타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길어서 우리가 멜라토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적으로 이 사항은,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기능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넘어가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기본적인 사항, 우리가 합성과 대사, 근데 합성과 대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 기능의학적으로 어떤 접근이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입이 가능한가를 갖다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늘 이제 나오듯이 이게 또 좀 이 체계가 그런 것 같아요. 차례를 갖다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런 말의 어원이나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합성과 대사를 같이 엎쳤어요. 이 상황은 같은 이제 과정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될 면이 있고, 그러면 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 분포들이 어떻게 상호관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세로토닌은 이 무수히 많은 수용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고, 각 수용체마다 작용이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혈관에 대한 작용을 할 때도 어떤 혈관은 수축을 하는데, 어떤 혈관은 이완을 시키고, 이런 것이 호르몬, 이 수용체의 각 타입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완벽하게 안다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이구나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용체와 그 상황에서의 어떤 기능에 따른 질환은 어떤 식으로 그 질환이 되어 가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서, 이러한 것이 이 신체의 체계적인 상황에서 어떤 부분 쪽으로 이러한 질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의 가설이나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점이 있구나. 근데 그러한 점이 나에게 해당되면 나에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6가지 가정 상황에서 오늘은 다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이 들고, 앞부분 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따로 구분해서 할 수 없듯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엮어서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의원을 보면,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실제적으로 1935년 장크롬 친화세포라는 이시셀이 장에 있죠. 그래서 장 내분비 세포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추출된 물질이 소장의 스몰 인테스틴에 수축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장의 물질이라 해서 엔테라민이라 처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48년에 이 혈청에서 물질이 분비가 돼서 혈관을 수축하는 물질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여기서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뭔가 혈청을 수축시키는 어떤 물질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명명하고, 그 5년 뒤에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CNS 중추신경계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혈관을 수축하는 물질인데 장에서 좀 기능을 하는데, 결국은 보니까 뇌에서 작용을 많이 하더라. 이런 상황이 되고 난 뒤에 뇌에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 작용을 하는데, 특히 우울증과 이런 상황에 되게 관여를 하니까, 이 물질은 우울증에 되게 관여하는 물질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우울증에 대한 그 약물이든 이런 개발에 모든 부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뒤에가 잘 안 붙네. 그 다음에 그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1958년
레너라는 이 미국의 피부과 의사쌤이 백반증을 연구하다가 이 소의 송가선에 있는 추출물을 해서 뭔가를 해보니까 백반증의 색이 옅어지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색을 옅어지게 하니까 멜라닌을 수축시켜서 옅어지게 하는구나라고 해서 멜라토닌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렇듯이 어른이라 하는 것은 어떤 불현듯 발견되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무던히 노력한 상황에서 개발되는데, 일단은 이 은하는 목적은 그거 같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물질이 그걸 위해서 해본 결과 다른 물질이 되고 이런 물질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물질이 고유에 갖고 있는 사항이 있을 거고, 그러면 고유에 갖고 있는 사항 또한 이 물질이 작용하는 그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한 가지만을 작용하는 물질이 아니고 다양한 성분의 물질을 작용한다. 그리고 특히 우리의 뉴로트랜스미터, 신경전달 물질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도 다 작용을 하고 있고, 서로 간에 간섭도 하고 억제도 하고 뭔가 활성화도 시키고, 이러한 물질이, 이러한 사항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이 물질은 이렇게만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뭔가 단순하고, 그거보다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헷갈리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내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야지만 그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가 내려오는 속담이나 이런 거 들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아프고 밥을 못 먹겠어 소화 얹힌다고 위경련이 일어난다. 예. 이걸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장과는 바로 직결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을 보면 좀 세로토닌과 굉장히 연관되는 속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리페리에서 말초에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 도파민도 있고, 그래 여러 가지 사항은 있지만 대략은 어느 정도 세로토닌이나 장에 주되게 작용하고 있는 세로토닌이 역할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항 중에 잠이 보약이다. 잠을 잘 자면 개운하고 내 기분이 좋은데 왜 보약까지 가는지, 그거는 우리가 이 멜라토닌은 알게 된 지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알아왔어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은 주되게는 예전 몇억 년 전부터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항산화제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작용이 있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 최선까지 옵니다. 그래 보면 이 잠을 자는 것이 이제 멜라토닌이 잠을 잘 자게 하고 그 외에 부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또한 잠을 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이 수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잠을 자는 동안에 뇌의 활동이 이어가고 있고, 그 뇌의 활동이 이어가는 상황에서 부수적인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합성과 대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회로나 어떤 합성 대사 과정을 통해서 보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 회로 이제 그 대사 과정이나 합성 과정이 얼만큼 잘 지나가는지, 그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과연 거기서 잘 지나가는 상황이든 거기서 문제가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진정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되는 것인지, 이거는 정말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 평가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기능의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능의학 이제 연구를 하시는 회사 연구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분들이나 우리 내담자분들이 고생을 하지 않고 좀 더 빠른 치료를 할 수 있고, 그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레시피를 좀 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합성 대사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기능의학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신 분도 많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메틸레이션과 키눌레닌 패스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 세로토닌의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로토닌의 합성입니다. 세로토닌의 합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트리토판이라는 식이로서 들어온 음식 물질, 이 트리토판이 트리토판 하이드록실라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5하이드록시 트리토판이라는 5-HTP가 형성됩니다. 5-HTP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상품으로 트리토판도 있고 트리하이드록시 트리토판도 있습니다. 여기서 5하이드록시 트리토판에서 효소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5하이드록시 트리타민이라는 5-HT 세로토닌이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늘 효소가 중요합니다. 이 효소가 두 가지를 작용하고 이 세로토닌이 형성된다. 그러면 이 효소가 작용하는데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효소는 어떤 물질들이 사용하는가? 대부분 우리가 조효소를 보면 마그네슘이다, 아연이다, 비타민 B2, 6, 9, 12 이런 사항들이 가는데 이 세로토닌이 해나가는 상황에서는 독특한 물질들이 작용을 해요. 그거는 우리 도파민과 노아에피네프린 만들 때도 그렇고 다른 우리가 이런 신경전달 물질 외에 이 단백질을 형성하는 거라든지 지질을 형성하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심지어는 DNA와 RNA까지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이 이 과정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먼저 하면 이렇게 트리토판 하이드록실라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이제 가수분에 이런 하이드록실을 붙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늘 작용하는 게 우리가 이 테트라 하이드로 바이오테린이라고 하는 우리가 약자로 BH4라고 하는 이 조효소가 작용합니다. 이 조효소가 이런 어떤 하이드록실을 이제 하는 기에는 늘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트리토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작용하는 사항을 일단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5하이드록시 트리토판에서 우리가 피리독살 포스페이트라는 이제 조효소가 작용을 합니다. 이 조효소는 비타민 B6죠. 우리는 단순히 이거는 좀 짧게 비타민 B6라고 적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비타민 B6가 활성화가 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피리독살 포스페이트가 되어야지만 서로 간에 이 전자라든지 이런 것이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영양 성분을 갖다가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이것이 며칠기가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사항이 며칠기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그 물질을 하나하나씩 또 대사해 가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 사항에서 그 과정을 다 거쳐도 될 사항이면 좀 낫겠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빨리 교정을 해서 전체 회로가 좋아지도록 만들어야지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멜라토닌 합성입니다. 멜라토닌은 당연하게 이 세로토닌이 형성이 되고 그 한 개, 두 개 단계를 거쳐서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형성됩니다. 멜라토닌은 늘 보면 제가 한 번씩 그 화학명을 읽습니다. N-아세틸 5 메톡시 트리타민. 이걸 갖다 해야지만 어디에 가서 어떤 물질이 나와도 저것이 저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이 세로토닌 N-아세틸 트란스페라제라 하는 이 효소가 제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효소가 작동이 되게 되어야지만 멜라토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형성될 때,
이제 속도 조절 효소라고 레이트 리미팅 엔자임이라고 그 효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효소가 어떤 물질이 적거나 많음에 따라서 작동을 하고 어떤 환경이 있어야지만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회로든지 속도 조절 인자가 있습니다. 그 인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물질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한 조효소가 아주 중요한 조효소가 나타납니다. 여기는 S-아데노실 메치오닌, 우리가 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셈이가 S-아데노실 호모시테인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메치오닌에서 호모시테인으로 만들고 있겠죠. 그러면 이 호모시테인은 우리가 이제 신혈관계에 독성을 작용하는 물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과정 상황에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책에서, 그죠? 기능의학 책에서 나온 이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여기는 그 송가체에, 송가슬에 송가세포와 그리고 망막에 있는 세포에서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늘 거기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돌아서 세로토닌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로토닌이 들어가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려면 세로토닌이 들어왔다고 효소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효소가 불활성화돼서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꼭 무슨 인자가 작용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그 송가선에서의 작용은 이 노아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줘야지만 이 멜라토닌이 이제 합성되는데 시동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아드레날린으로 인해서 이 사이클릭 AMP가 활성화됨으로써 이 사이클릭 AMP가 활성도를 막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릭 AMP를 통해서 이렇게 불활성화되어 있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나가서 이 활성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효소가 세로토닌을 이제 분해를 하게 되겠죠. 분해를 해서 멜라토닌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멜라토닌이 형성이 돼서 이 멜라토닌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사항의 어떤 합성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트리토판이 들어왔고 트리토판에서 5하이드록시 트리토판, 5-HTP,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5-HTP를 먹으면 우리가 세로토닌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전구 물질이고, 그런데 불행히도 이 전구 물질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공급으로서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런 5-HTP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테트라 하이드로 바이오테린이라는 BH4라는 조효소가 작용함으로써 하이드록실기를 붙여야 되고, 그 붙이는 상황에서 또한 다른 이제 아로마틱 아미노에시드 디카르복실라이스에 대해서 디카르복실레이션을 시키고, 여기서 비타민 B6의 활성도가 해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로토닌에서 단계를 거쳐서 멜라토닌이 형성이 되죠. 이 멜라토닌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이 S-아데노실 메치오닌이라는 셈이라는 조효소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효소가 한 군데만 작용한다면은 이거는 크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항이 이런 조효소들 중에서는 많은 부분에 작용하는, 어디에도 작용하고 어디에도 작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 부분에 작용합니다. 지금 보면 한 35군데에서 40군데에 이 조효소가 작용을 하고, 그러한 작용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물질이 작용을 합니다. 이걸 누를까?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 대사는 간단하죠? 우리가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서 대사가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늘 세로토닌 또 단가아민의 모노아민 옥시다제, 우리가 모노아민 옥시다제를 많이 봤어요. 모노아민 옥시다제 A와 B가 있는데, 이 모노아민 옥시다제는 도파민도 대사를 시키고, 노아에피네프린도 대사를 시키고, 아드레날린도 대사시키고, 또한 세로토닌도 대사시키는데 작용을 합니다. 대사하는 것은 세포질이나 안 그러면 그 시냅스, 상하에서도 이제 대사를 시키고, 이러한 물질에서 세로토닌은 과연 대사 산물이 뭐냐? 우리가 다 압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5-HIAA, 그죠? 5-하이드록시 인돌 아세틱 애시드라는 물질로 이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5-HIAA는 세로토닌의 대사 물질, 다른 대사 물질은 아니죠. 그래서 분명히 5-HIAA는 세로토닌의 대사 산물이다. 그 중간에는 모노아민 옥시다제와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나제. 우리가 이 효소를 갖다가 이름은 어렵겠지만 이 사항을 한 번씩은 들어보셔야 돼요. 왜? 이러한 물질들이 늘 다른 회로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모노아민 옥시다제, 모노아민을 옥시데이션을 뭔가 시킨다. 그러면 옥시데이션을 시킨 게 뭔가를 알면 이 회로가 이 물질이 어떻게 바뀌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런 사항을 통해서 NAD나 NADH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NAD는 나야신이죠. 나야신, 니코틴아마이드의 사항들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 유기산 검사 많이 보는 검사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거 5-하이드록시 인돌 아세테이트, 이게 5-HIAA입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아주 높은 분들만 해서 이제 해놨습니다. 이 높은 HIAA를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수치의 HIAA가 나왔다. 그러면 이 사항은 세로토닌에서 대사 산물인데, 그러면 세로토닌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세로토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세로토닌이 낮아져서 우울증이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검사는 어떤 점을 갖다가 얘기하는지는 조금 더 명확해야 되고 우리가 정확해져야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이 HIAA는 이 세로토닌의 대사 산물이지만 뇌에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적은 물질이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한 5% 정도, 많으면 한 7%이 정도의 그 세로토닌이 뇌에서 작용을 하고 있고, 90%에서 심지어는 95%까지는 장에서 세로토닌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대사 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이지만, 이 HIAA는 분명히 장에 염증이 있거나 장이 새는 장이나 디스바이오시스가 심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세로토닌의 활용도가 뭔가 이제 잘 안 되고 있다. 어쩌면 세로토닌이 작동을 잘 하려면 빨리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액에서 활동하도록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돌아다니는 그 전에 대사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좀 더 이 검사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사항은 좀 더 여러 가지 관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로토닌 합성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 한 가지 우리가 조효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진도를 안 나가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가면, 회로가 이런 조효소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조효소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걸 좀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조효소도 있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조효소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토판에서 우리가 이 하이드로시레이션 돼서 5-HTP가 형성될 때 이 테트라바이오테리라고 하는 이 물질이 형성이 되고, 이 물질은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피리독살, 이거는 알 수 있고, 그죠?
이 상황에서 BH4가 형성되는 전체 과정입니다. 이 상황이 형성이 되고 어디에 작용을 하고 그럼 BH4가 이렇게 많은 부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많은 부분에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BH4 앞부분은 그거겠죠. BH4를 잘 못 만들 수 있는 사람, 결핍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한 거겠죠. 근데 BH4를 잘 못 만드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선천성 대사질환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일찍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의 상황도 그렇잖아요. 유전자가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전자의 발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경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좀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처음 이제 BH4가 형성될 때는 GTP라는 이 효소로부터 전부 다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서 이 테트라하이드로바이오세린이 돼서 이것이 작동을 해서 디바이오세린 BH2가 되면서 이 물질이 이 회로에 다 작동을 하는 거죠. 그 작동을 하는 것은 BH4가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는 뇌를 하기 때문에 신경전달 물질을 내기 때문에 뇌와 관계되는 물질과 뭔가 연관이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전달 물질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 환자를 볼 때 제가 우리들은 그래요. 이 상황이 우울한 상황인데 이 사람이 행동이 처지는 우울증인지 행동은 에너지는 좀 있는데 뭔가 의욕이든 동기든 이것이 부족한 것인지 뭔가 불안한 감정 때문에 그것이 안 돼서 좌절해서 우울할 것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사항을 좀 세분을 해보면 이것이 도파민과 노아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과 안 그러면 가바, 안 그러면 글루타메이트 어떤 부분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되고 근데 이 사항들은 전부 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조금 교정을 하면 그 부분은 좀 좋아졌지만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씩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B4, 그죠? BH4는 우리가 페닐알라닌에서 티로신 될 때 이 티로신이 도파민과 노아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을 만들 때 이 상황에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BH4가 결핍이 된 상황일 때는 티로신이 형성이 안 돼서 페닐알라닌이 형성되고 이 페닐알라닌이 형성되는 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페닐알라닌이 형성이 안 되면 이것이 대사가 안 되면 페닐알라닌 유리아라고 하는 페닐알라닌 요증이 생기게 되고 이건 선천성 질환이에요. 이거는 되게 일찍 발견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과하지 않고 약하게 뭔가 조금씩 뭔가 이제 디펙트가 있는 상황이 되면 좀 더 이제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티로신에서 도파민, 그죠? 그리고 트리토판에서 세로토닌을 만들 때 작용을 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BH4가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트리토판에서 세로토닌이 잘 형성이 되지 않는다. 형성이 되지 않으면 주되게는 세로토닌의 작용이 그만큼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세로토닌의 작용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어떤 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어떤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상황에도 연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트라하이드로테린, BH4가 이러한 물질들에 잘 작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좀 간단한 도식을 보면 이 BH4가 알기닌과 티로신, 트리토판, 페닐알라닌에 작용을 해서 이런 물질들, 이런 효소들에 의해서 코팩터로서 작용을 하고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나이트릭 옥사이드, 노아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티로신을 만들어서 이 물질들이 잘 만들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고 여기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물질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 그러면 페닐케톤 유리아라든지 임뮨 시스템에 면역 반응이 생겨나서 면역 체계가 문제가 된다든지 이 뉴런의 어떤
기분이 우울해지고 어떤 통증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내고 그리고 카디아 바스큘라 시스템에 심혈관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도 있기 때문에 BH4와 관계된 것은 이러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토판에서 형성이 돼서 세로토닌이 됩니다. 그 세로토닌에서 이 가장 중요한 세로토닌에서 이 효소를 지나서 우리가 멜라토닌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형성이 되는 상황에서 이 S아세틸-L트리오닌, 메치오닌 메치오닌 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조효소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나머지 사항은 우리가 굴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용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그런 사항들을 하지만 특히 유독히 이러한 조효소가 있어야지만 이 회로가 잘 돌 수 있고 이 회로를 왜 돌려야 되는지는 벌써부터 다 만들어졌는 거고 그거 우리 종물주께서 이런 상황이 되도록 만들었든지 늘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사항이 없을 때는 부수적인 또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 부수적인 회로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그 부수적인 사항은 정상적인 회로의 과정이 대사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옆으로 빠지는 회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S아데노실 L메티오닌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교정을 좀 하려고 해야 하는지. 자, 그래서 여기 세미가 노아에피네프린에서 에피네프린을 만들고 크레아티닌을 만들고 크레아티닌은 근육에 에너지를 주는 거죠. 크레아틴을 만들고 메칠레이티드 뉴클레오타이드 우리가 DNA나 RNA 이런 상황에서 메칠레이션 기를 붙여서 메칠레이션화 시키고 그리고 포스파티딜 콜린을 만들어서 콜린이든 이런 상황을 이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멜라토닌을 만들고 이 과정에 이 효소가 다 작용합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사항이 S아데노실 메치오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짚고 넘어가면 이 메치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에시드가 이 ATP를 받으면서 ATP에서 이 ATP를 보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잖아, 그죠? 그 3P를 빼고 아데노실기가 여기 붙는 겁니다. S아데노실 메치오닌을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CH3, 그죠? CH3의 이 메칠기를 빼버리는 거죠. 이거 빼고 나면 S아데노실 메치오닌에서 호모시스텐이 되고, 이 호모시스텐에서 아데노실을 빼버리면, 아데노신이 빠지면 호모시스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이 호모시스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호모시스텐이 만들어지는 것만 자꾸 가면 안 되니까 이 호모시스텐이 다시 회로를 돌기 위해서 메치오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 회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또 옆에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가 이 코발라민, 비타민 B12가 메치오닌화된, 활성화된 코발라민으로서 이 호모시스텐에게 이 메칠기를 또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이 코발라민이 메치오닌이 붙기 위해서는 또 옆에서 폴레이트가 메칠기를 갖고 메칠기를 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의 과정, 회로를 돌아서 이 메칠기를 자꾸만 옆으로 옆동대로 돌려줘요. 그러면 궁극적인 사항은 이 메칠기를 누가 쓰는지 그 장소로 갖다 주기 위해서 우리가 택배를 자꾸만 옮겨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택배를 돌리는 상황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적체가 될 것이고, 그 적체가 되면 적체가 된 만큼 우리가 부작용이든 어떤 증상이든 뭔가 몸의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기를 굉장히 좋아 보여가지고 했습니다.
예, 전체를 우리가 뇌라고 봐요. 그러면 뇌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하나의 회로가 톱니바퀴로서 서로 맞물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파민, 세로토닌 하더라도 도파민이 있으면 세로토닌이 가서 관여를 하고, 세로토닌만 관여하느냐 하면 가바도 가고 글루타메이트도 가고, 이렇게 서로가 여기가 잘 작동하면 한쪽이 조금 참아주고 이러면서 서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스템에서 오류가 난다면은 한쪽이 뭔가 잘 안 도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면, 한쪽이 오류가 나면 옆에 톱니바퀴가 잘 안 돌게 되고, 옆에 회로가 잘 안 돌게 되면 그 회로와 연관되는 부분이 안 돌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 부작용이라고 하나, 그 사항이 좀 결핍되는 양상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생화학적 반응들이, 뇌에서 정상적인 생화학적 반응들이 뭔가 디펙트가 있고 그 사항이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화학은 늘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거기에 다른 부산물이 생겨나야 되고, 그 부산물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것을 다시 재이용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한쪽이 막히니까 어떤 부산물을 이용하는데 디펙트가 있으면 그 물질들이 쌓여들게 되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그 톱니바퀴가 점점 굳어지고 동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우리가 정신이 멍하다든지 브레인 포그라든지 집중이 안 된다든지 우울하다든지 뭔가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싶은데 의욕을 못 생기게 한다든지,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어떤 이해하는 이제 사이클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칠레이션 바이오케미스트리라고 메칠레이션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 메칠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메치오닌이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신경전달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처음에 바이오테린, 테트라바이오테린이 작용하고 있고, 테트라바이오테린은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작용을 하고 또다시 원 물질을 만들고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계속 만들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죠. 뭔가 특별히 디펙트가 있다면 계속 주어져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 상황만 맞춰주면 되는데, 이것만 맞춰주느냐?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사이클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옆에는 우리가 폴레이트 사이클이라는 것이 돌아갑니다. 이 폴레이트 엽산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야 되고, 그 옆에 우리가 메치오닌, 지금 얘기하는 세미가 돌아가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지막에는 세미에서 메칠기를 보내주고, 세미는 또 이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죠. 호모시스텐이 되고 다시 메칠기를 받아서 메치오닌이 되고, 또 이 메칠기를 받으면은 또 메칠레이션을 누군가에게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메칠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칠기 CH3기를 나한테 붙였다가 그 다음에 바톤을 주고 다른 데 붙였다가 이렇게 붙여주면서 결국은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로 해서 안 되면 다른 곳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그 메칠레이션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효율성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을 사실 먼 곳에 보낸다 하면 중간에 가다가 배달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 중간에 뭔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가야 되는 사항들은 짧게 이 사항들이 잘 넘어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효율성이 있게.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보면 바이오테린에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테린이 이 하이드록실라제의 효소에 작용한다 했죠. 트리토판에서 세로토닌이 되는 거. 그리고 페닐알라닌에서 티로신이 되고, 티로신에서 엘도파, 도파민, 노아에피네프린 되는데 작용하고, 그래서 이것이 잘 돌고, 폴레이트도 이 메칠기를 가지고 메칠기를 또 옮겨주고 또다시 메칠기를 받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메칠기가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메칠기를 내고 나면은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예요. 이 물질들 중에 조금 독성이 심한 것이 있다. 그것이 우리 호모시테인, 그죠? 호모시테인이 높으면은 우리가 혈관에 이 호모시테인이 작용해서 자성을 주고 거기에 뭔가 이제 그 축척, 이제 응집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동맥경화라든지 경화증을 일으키고 이러한 물질이 됩니다. 그러면 그 호모시테인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 호모시테인을 이제 다른 물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몸의 아미노산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시타치온 그리고 시스테인, 그죠? 시테인에서 타우린이 나오고 그리고 시테인에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우리 좋은 물질들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서 뭔가 잘 이루어지는 사항이 필요하다. 근데 이 메칠레이스라고 이렇게 특이하게 한 것은 우리가 뇌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신체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회로들 중에, 우리가 회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지방과 탄수화물과 아미노산을 갖다 대사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TCA 사이클을 돌리면서 TCA 힘을,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우리가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만드는 것. 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체의 몸이 에너지를 받고 어떤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중요한 이 회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이 메칠레이션은 우리 정신과에서 꼭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이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폴레이트가 있어요. 이 폴레이트가 우리가 메칠 폴레이트가 돼서 이 메칠기를 전달을 시켜주고 폴레이트가 돼서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또 메칠기를 가져야 돼요. 이 과정을 막 거치고 그러면 메칠기에서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과정을 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분명히 이 B12 코발라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코발라민이 이 메칠기를 받아서 이 메칠기를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죠. 호모시스테인이 독성이니까 메칠레이션을 시켜서 안전한 메치오닌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과정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메칠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는 늘 메칠기를 잘 붙어서 잘 돌아가느냐. 메칠기가 없는 물질이 있으면 이러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것이 뭔가 삐그덕거리고 뭔가 문제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메치오닌, 자, 떨어져서 생각합니다. 메치오닌의 사이클 옆에는 폴레이트 사이클이 있었고, 이 폴레이트 사이클이 잘 돌면서 이 메치오닌 사이클을 돌려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돌기 위해서는 또한 조효소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폴레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MTHFR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 효소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효소는 그 다른 대사의 과정상에서 어떤 효소들이, 가장 중요한 효소들이 있는데, 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의 결핍에 의해서 이 효소에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항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껏 그걸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미리 신생아 때 어떤 선천성인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사항은 지금 빠져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걸 갖다가 하고 보면 메칠렌 테트라 하이드로 폴레이트 리드타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 폴레이트에서 메칠기를 붙인 테트라 하이드로 폴레이트를 만들고 이게 만들어져야지만 메칠기를 이동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레이트와 메치오닌 상황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은 많죠. 우리 기본입니다. 그죠? 2, 3, 6, 그죠? 그리고 12, 예. 그리고 베타인, 예.
아연과 마그네슘은 어떤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고, 그리고 콜린이 필요하고, 이러한 영양소가 좀 이 보충을 해야지만 이 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잘 넘어갈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MTHFR 이 변이,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또 아시는 우리 회원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사항은 우리가 유전자의 사항에 대해서 산모를 가지시는 분들 중에 어떤 그 수정이라든지 아이의 자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본적으로 정말로 해야 될 부분의 하나예요. 이 유전자 타입을 보고 이 유전자에서 한쪽에서 받았는지 양쪽에서 받았는지 이 사이에 검사를 하고 이 검사 사항에서 보면 이 검사 사항에 대해서 대략 전체 다를 포함해서 한 48%, 보통은 한 40%, 인구의 한 40%는 여기에 대해서 유전자 변이에 이상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간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상황이 나타나면 약간씩 어떤 증상의 좀 변화가 있게 됩니다. 큰 병은 일으키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생활하는데 뭔가 조금 이 능력이든 나의 능력만큼 표현을 못하다든지 조금 뒤처지는 어떤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뭔가 몸이 뭔가 찌우둥하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보면 이 677이라는 물질과 1298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677이라는 유전자 변이 상황이 되면 주로는 심혈관계, 호모시스테인, DNA 증상화, 글루타치온 형성, 이 메칠 플레이트 수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1298에 대해서는 주되게는 신경전달 물질,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이 뇌에서 어떤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산화질소라든지 BH4, 그죠? 신경전달 물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BH4가 많아야 되듯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뇌의 어떤 건강한 상황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질이 잘 돼야 되고, 이러한 물질에 무슨 교정이 필요하면 교정을 하고. 근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신경계에 작용은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런데 이 양쪽 호모지니어스하게 호모자이고트 이 변이가 있으면 이 양쪽의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항을 보면, 자, 세미가 호모시스테인으로 바뀌면서 이 메칠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DNA가 메칠화가 돼서 DNA가 이제 뭔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RNA가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메치오닌이 이래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다이어트를 해요. 다이어트 사항은 우리 폴레이트도 먹고 비타민 B2, 6, 12, 그리고 콜린, 베타인 막 이런 거 먹습니다. 메치오닌도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 회로를 잘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어떤 회로를 보면 우리는 가장 주되게는 조효소와 효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이 잘 돌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뭘까? 이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 회로가 잘 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식이를 잘 챙기고 한다. 그러면 이 상황은 우리가 메칠기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죠? 그건 우리 많은 기능의학자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기능의학을 잘 이제 처음 입문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메칠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메칠레이션의 과정은 봤는데, 과연 이 메칠레이션은 뭐냐? 생체 생화학적 반응에서 우리가 DNA, RNA, 단백질, 인지질 같은 다양한 우리 생체 분자들이 활성화되도록 메칠기를 붙여주는 거예요. 단지 CH3 메칠기만 붙였는데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 상황에서 메치오닌이 가서 이 물질의 파란색의 메칠레이션을 막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틸레이션이 가서 이 나쁜 유전자 성분이 있다면 그 발현을 막아주고, 이 메틸레이션이 가서 그 유전자를 갖다 활성화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그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 사항도 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유전자를 받아도 나의 생활이 나빠짐에 따라서, 내가 메틸레이션을 잘 못 시켜주는 상황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고, 아무리 나쁜 유전자를 받아도 우리가 메틸레이션을 잘 시키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유전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고칠 수 없다. 사람이 어떤 성격으로 태어났는데 그 성격은 태어날 수 없다. 숙명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어. 저거는 바뀔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메틸레이션은, 자, 세포의 염기 서열은 변화를 주지 않죠.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 하나씩 가서 메틸레이션만 하는 거예요.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DNA 상의 염기 서열은 변화를 주지 않고 단지 며칠기만 붙어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가 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괜찮은 사항으로 그 변이 요소가 나오는지 그 사항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후성 유전적 변이라고 합니다. 후성 유전적. 유전적으로 태어났지만 지네틱한 사항이 났지만 뭔가를 통해서, 뭔가를 첨가해서 이 지네틱 사항을 갖다가 바꿔줄 수 있다. 근데 그 바꿔주는 것이 일괄성이 아니고 그 사항이 지속이 되면 그 바뀌어진 에피지네틱한 요소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후손 유전한 에피지네틱이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얻은 유전 형질이 DNA나 단백질을 메틸레이션을 시켜줌으로써 그 변화된 메틸레이션 된 사항을 후대에게 전달을 해준다. 그래서 이 메틸레이션은 우리 에피지네틱에서 그걸 교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죠. 근데 메틸레이션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히스토인 아세틸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유전자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메틸레이션이 우리가 지금 현재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뭔가 최소한의 능력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어머니 식단과 유아기 식단을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똑같은 식단을 해요. 그러면 그 상황이 태어나서 이 사람이 유전자가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지만 그 식단에 따라서 후성 유전자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분위기 상황이, 자, 동물 실험에도 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한 상황이 메틸레이션을 잘 시키지 않는 음식, 콜린이 적은 음식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은 메틸레이션을 못하게 만드니까, 적은 물질이니까 메틸레이션이 덜 되겠죠. 그러니까 메틸레이션이 덜 됨으로써 그 상황이 나쁜 유전자가 발현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니면 아무 유전자가 발병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더라도 성인이 돼서 이래서는 안 되겠네? 그러면 배워보니까 이걸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 메틸레이션이 좀 많은 음식을 내가 주식으로 내 습관을 바꿔야지.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나빠져가는 이 유전자의 성향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내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세상은 바뀌어질 수가 있다.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실험을 봅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후성 유전체가 이러한 것이구나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고티지에서 이 사항이 얼만큼, 엄마의 식단이 얼만큼 영향을 주느냐. 이 아고티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둘 다 똑같은 DNA를 갖고 있어요. 근데 DNA를 갖고 있는데, 초록색의 아세틸레이션이 될 수 있는 음식이든 이걸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아세틸레이션이 되지 않은 쥐는 노란색에 비만에 당뇨가 걸리고 암이 잘 걸리는 이러한 형질의 유전자 발현이 되는 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메틸레이션을 해보니까
갈색의 야위고 건강하고 팔팔한 쥐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뭔가 아세틸레이션이 되는 음식을 먹는 쥐와 먹지 않은 쥐가 이만큼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아세틸레이션이 적어서 이렇게 병적화되어 있는 쥐가 임신을 시킵니다. 임신을 시켜서 메칠기가 풍부한 사료를 먹여요. 먹이면 이렇게 유전자 발현이 되는 유전자 소인을 갖고 있는 쥐에서 건강한 쥐가 나와요. 그 음식이 얼마만큼 이 유전자를 갖다 바꿔주나도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불구 않고 나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좋고 그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보지만 제 환자들도 그래요. 이거 누가 얘기를 하던데, 누가 이거 좋다 하던데,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나는 이것저것 많이 먹어서 나는 건강해. 자기 위로를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정확한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방식인가? 이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물밀같이 들어오는 이 정보의 홍수에서 우리가 쪽집게 같이 나에게 도움되는 것을 잘 집어야 돼요. 그걸 잘 집어주시는 분이 우리 유용한 매니저가 아닐까. 네? 좋은 걸 찾아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떤 상황이든 내가 이분의 말은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이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갈아타면 돼요. 왜? 내 건강을 위해서. 그 상황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우리가 이제 있습니다. 다음에, 자, 여기서 이 두 쥐가 있는데, 그죠? 여기는 병적화되어 있는 노란 쥐죠. 여기는 건강한 쥐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스페놀이라고 하는, 그죠? 우리가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만드는 아주 나쁜 환경 호르몬의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들어가면 아구티 유전자를 메칠레이션을 감소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걸 먹이면 병적화 되겠죠. 그래서 이 쥐라도 새끼를 놓으면 갈색도 생길 수 있고 노란색도 생길 수 있는데 비스페놀을 주면 대부분 병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스페놀을 주면서 메칠기가 풍부한 식단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 때문에 달라지지만 건강한 음식을 먹으니까 건강한 자식이 태어나더라.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가 태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모들이 굉장히 아끼고 조심하고 하시잖아, 그죠? 그러면 정말 태아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제일 좋을 것인가, 어떠한 것이 유용하고 할 것인가는 실질적으로 여기 기능의학 여기서 이제 많은 정보를 주시는 선생님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사항을 갖다가 좀 도움이 되는 사항을 자꾸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신과입니다. 정신과는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거는 제가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직접 만나야지 그분이 말하는 투나 이걸 보고 얼만큼 진실이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그런데 저는 적극적으로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치료를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얘기를 잘해줘도 한두 번 되면 떠나갑니다. 그것이 성격이에요. 근데 건강과 성격은 달라요.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기능의학은 기능의학이고 기능의학과 이 정신과는 접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접목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쪽 방향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하면 앉아서 피 검사를 하고 뭘 검사를 하고 검사 나온 상황에서 이거니까 이거 하면 되겠네? 공부 짓고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그거는 각자 다 이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가 또 이제 나머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로얄 젤리입니다. 이 로얄 젤리에서 이거 킹컵이라고 로얄 젤리 중에서 아주 고농도의 상황에서 이 여왕벌 유충을 키웁니다.
근데 이 유황벌이 새끼를 놓으면 일벌이 되든 유황벌이 되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이 새끼 벌을 낳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황벌을 선택을 하죠. 선택이 된 유황벌은 로얄 젤리를 먹는 방으로 가서 로얄 젤리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로얄 젤리라는 성분을 먹으면서 점점 이 유충들은 먹지 않은 유충과 달라져요. 예, 후천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얄 젤리를 먹는 이 유충은 점점 좋은 걸 먹었으니까 살이 찌겠죠. 점점점 좀 더 커지면서 이 오바리, 그죠? 우리가 생식기와 이런 것이 많이 커져요. 그래서 수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렇게 뭔가 이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로얄 젤리를 먹지 않은 일벌들은 이것을 먹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가면 생식기가 퇴화돼요. 그래서 불임이 됩니다. 그래서 일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자손을 번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황벌 위주로 모든 상황, 우리 동물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듯이 자손 번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노력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 사항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만 뭔가 이제 이 벌체계도 그렇겠죠. 이렇게 해야지만 자기 종족이 더 이제 잘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유전자도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천적의 모듈레이션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겠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 그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서 일주기라든지 어떤 시간에 따른 거, 그리고 질병에 어느 만큼 잘 드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독성물질, 그죠? 독성물질을 얼마나 하고, 약을 얼만큼 남용하고, 재정적인 거, 운동인 거, 내가 평상시 생활을 어느 만큼 내가 시간 활용을 하고, 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과 어떤 치료 약물, 대체의학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성, 우리가 사회의 사람들을 만나서 얼만큼 사회적 관계를 하고 대인 관계를 하느냐, 그리고 이 사이코소셜 스테이트, 우리가 내가 슬픈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 고민을 하든 어떤 부분이 있고 그걸 얼만큼 가져가고 내가 고민하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의 이런 에피제네틱한 이 유전자의 소인을 얼만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냐가 이제 결정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타고난 것이 조금 모자라도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일생 동안을 지내면서 늘 가능한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늘 희망을 가지시고 그런 상황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에피제네틱스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매칠레이션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칠레이션은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회로고 이것은 신경계, 해독체계, 유전자 발현을 멈추기도 하고 활성화도 시키고 이름으로써 이 매칠레이션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상황에서 질병이 걸리지 않고 뭔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되돌릴 수 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매칠레이션은 눈과 건강과 간 기능 활성화와 에너지 대사와 지방 대사로서 하고 이제 알러지와 같은 아토피와 같은 히스타민 대사와 독성 물질 중금속의 독성 물질도 내보내고 에스트로겐 대사와 DNA 건강한 DNA를 형성하는 쪽과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게 되고 그럼 이렇게 생성하면 우리가 모든 감정의 연결고리를 톱니바퀴가 잘 돌아갈 수 하기 때문에 기분도 좋고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도 건강한 어떤 결정을 할 것이고 어떤 의욕감을 갖고 집중을 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과정, 몸의 대사과정도 뇌는 어떤 이제 그러한 어떤 감정의 고리라면 이 몸의 대사과정은 지방 제거와 뼈 강화와 이렇게 몸을 좀 더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영양학회에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더라고요. 예, 이제, 예, 보면 이제 미국의 이 매칠레이션에 대한
치료 레버러토리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메틸레이션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항들을 전부 다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스페시픽하게, 정말로 내가 어떤 부분은 꼭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좀 여유가 있으면 좀 하지만, 이 최소한에 해야 되는 부분을 최소한,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좋다고 해서 남용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좋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남용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부작용이 없는 멜라토닌이나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을 남용은 아니고 나에게 적절하게, 왜? 나보다 내가 필요한 용량보다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 만큼 많이 들어온 데 대해서 우리의 몸이 놀래요.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걸 내가 어떻게 처리하지? 위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이 어떠한 것인지 그 상황을 좀 알아보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틸레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세로토닌의 다른 이제 경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트리토판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그 옆에 키눌레닌이라는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눌레닌 패스웨이를 통해서 또 대사가 돼요. 근데 이 대사되는 상황은 결국에는 또 나이신이라고 하는 비타민 B3번을 만듭니다. 근데 이 비타민 3번은 많이는 안 필요해요. 대략 우리가 60mg의 트리토판을 복용을 한다면, 섭취를 한다면, 그 중에 한 1mg 정도의 나이신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이신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만 만들어라고 피드백을 줘요. 그래서 피드백을 주면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자꾸 오니까 나이신은 안 만들어내고 이 중간 산물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중간 산물들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것이 과하게 됐을 때는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 세로토닌에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물질들이 어떠한 병들을 일으키고 어떠한 작용을 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세로토닌의 우리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 이러한 대사산물이 결국에는 장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뇌로 들어가서 뇌의 염증을 일으키고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뚜렷하게 어떤 병들이 그게 생기는지는 이제 몇 가지는 논문에서 밝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뉴로디제너티브, 신경 퇴행성 질환들, 그리고 알츠하이머라든지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든지 이러한 물질들, 심지어는 코그니션이 떨어지니까 좀 디프레션과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스키조프레니아도 연관이 될 수 있고, 과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문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단 제가 볼 때는 정신과의 사항도 이러한 사항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이 제가 굉장히 호감을 갖고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트리토판이 음식으로 들어오면 프로테인이 대부분 만들어지고, 그 트리토판에서 일부분은 약 한 1%는 키눌레닌으로 가서 나야신을 만들고 끝내고, 트리토판에서 5하이드록시 트리토판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은 혈액을 통해서 세로토닌으로 해서 이제 멜라토닌도 만들고 대사도 되고, 이러한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게 기본입니다. 거기서 트리토판을 갖다가 음식으로 먹습니다. 음식으로 먹고 나면 그 음식이 내려가서 이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죠.
여기서 장에서는 트립토판이 이 세로토닌을 한 90%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 미생물, 장내 미생물에서도 이걸 갖다가 이제 대사를 하기도 해요. 이러한 것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에서는 세로토닌과 관계되는 미생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남은 부분은 이제 트립토판이 혈액으로 갑니다. 이 혈액으로 갖는 사항은 이제 뭔가의 어떤 비율이든 이런 사항을 통해서 우리는 이 트립토판이라 하는 아미노산이 흡수가 되면 이 장에서 흡수가 될 때 모든 아미노산 계열들이 막 이제 다투어서 막 이제 흡수가 돼요. 그래서 경쟁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립토판 상황이 되면 이 트립토판이 이제 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뇌에는 트립토판과 파이버 하이드로시 트립토판 두 개만 통과됩니다.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 세로토닌은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장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절대 BBB를 통과를 못 합니다. 뇌에는. 그래서 이러한 물질이 들어가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온 것은 전체의 한 5% 정도의 세로토닌, 이 트립토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세로토닌, 트립토판의 한 5% 정도가 들어와서 이 세로토닌이 뇌에서 작용은 한 20% 이상의 아주 많은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로토닌이 다양한 무드, 그죠? 기분과 코그니션, 인지 기능, 그리고 식욕, 이런 사항들과 연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와서 키눌레닌 패스웨이에 의해서 나야신이 형성이 되고, 나야신이 형성이 되는 상황에서 주되게 사용하는 이 두 가지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들이 또한 중요해요. 이 효소들은 아이디오라는 효소는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작용을 계속 하는 것이고, 이 TDO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작용을 해서 이런 키눌레닌 패스웨이를 갖다가 활성화를 시켜요. 그러면 이 키눌레닌 패스웨이를 활성화시키는데 나야신으로 가는 것은 일부고 나머지 사항은 그 중간에 대사산물이 생깁니다. 그 대사산물들이 여러 가지 또 영향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트립토판에서 트립토판에서 이렇게 세로토닌까지 오는 게 정상인데 점점점점 적게 만들어지니까 우울증과 이제 불면증이 수면에 어떤 문제든 장애가 일으키고 이쪽으로 잘 오지 않고 이쪽으로, 그죠? 이거는 뭐예요? 아이디어는 염증 반응이 있는 거, 그죠? 그 염증 반응은 우리의 장내 염증 반응이든 디스바이오시스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염증 반응이 생겼을 때 이것이 활성화돼서 키눌레닌 패스웨이를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사산물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 대사산물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질병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물질들, 예? 키눌레닉 애시드 이런 사항들이 이 NMDA 안타고니스트 작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물질들 중에서는 또 이제 아고니스트도 있고 이러한 물질들이 서로 작용을 해서 이 신경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신경 손상은 말초에도 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CNS 쪽에도 하게 되고 CNS 쪽에 하게 되면 뉴로 디제너티브의 디지즈를 야기시키기도 한다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이 되는 데는 우리가 이 사항이 잘 이어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폴레이트라든지 비타민 B6, 징크, 마그네슘, 비타민 B12 이렇게 여러 가지 효소들이 우리가 필요한 조효소들을 우리가 시기로서 잘 복용하고 있는지 그 시기를 잘 복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죠? 우리는 갈수록 우리 그 여성분들, 주부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일일이 챙기고 하려면 많이 힘들고, 예? 그런데 이렇게 좀 안 되면 식사보다는 이 사람은 가볍게 영양제로서 처분을 하고 식사는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걸로서 가볍게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카메라가 이게 잘 비쳐요. 그렇게 고음이 찍어요.
그리고 멜라토닌은 이 대사가 이렇게 됩니다. 이 대사사항은, 멜라토닌 대사사항은 지금 현재는 크게 이제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분포입니다. 분포에서 세로토닌은, 그죠? 분명히 위장간에, 그죠? 장크롬 친화세포에 많은 분포가 되어 있고, 혈소판과 비만세포에는 소량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 혈액을 돌기 위해서는 세로토닌이 혈소판에 들어가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는 5% 미만이지만 아주 큰 뇌에서의 활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뇌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넓게 퍼져 있는 이 솔계핵이라 하는 라펜뉴클레우스 컴플렉스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뇌에서의 세로토닌 작용을 보면 도파민이나 노아에피네프린은 굉장히 특이적인 거예요. 그 사항은 일방적인 활성화면 활성화, 저활성화면 활성화 이렇게 되지만 그 사항을 조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이 어떤 부분에서는 억제를 시켜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활성화를 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세로토닌이 이 뇌와 그 장과 여러 부분에 이제 넓혀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 몸의 건강이라 하는 것은 항상성을 얼만큼 유지를 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볼 때는 세로토닌이 거기에 해당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거기에 또한 제가 볼 때는 세로토닌에서 이제 만들어진 멜라토닌도 거기에 대해서 작용을 좀 부수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로토닌에 대해서, 자, 세로토닌은 솔계핵이라 했는데, 솔계핵은, 자, 전두엽과 척두엽과 후두엽과 두 종의 우리 뇌의 바깥쪽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안쪽에 들어있는, 이제 속에 있는 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상과 시상하부, 중뇌, 교뇌, 연수,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 밑에는 척추죠. 척추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간뇌라 하는 것은 이 중뇌와 교뇌와 연수를 얘기합니다. 이 중뇌와 교뇌, 연수의 자극과 척추에서 올라오는 자극, 또 다른 어떤 청각이나 이런 자극들, 모든 자극들을 이 시상에서 모든 것을 중개소로서 그걸 받고, 이 시상에서 각 이 자극들이 가야 될 곳을 정확하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이 중개소의 시상이 있습니다. 이 각 부분이 정말 특이하게 갖고 있는 역할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 뇌간에 있는 이 사항이 중뇌와 교뇌와 연수입니다. 그래서 중뇌 사항과 교뇌, 중뇌는 예전에 좀 얘기를 했고, 교뇌는 소뇌와 대뇌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고 호흡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연수는 메듈라 오블렁가타가 호흡과 혈액순환을 하고, 뇌신경을 갖다가 이제 말초로 보내주는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뇌간에 있는 데서 이 붉은색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솔기핵이에요. 라펜뉴클레우스고, 여기는 그 세로토닌성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성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은 부위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을 포함한 이 대뇌 피질 부분, 그죠? 그리고 호르몬과 연관되어 있는 시상하부와 시상부분, 이 부분을 담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담당하는 이 척두엽 부분, 그리고 우리가 소뇌와 운동을 담당하는 게 소뇌와 아미그달라, 그죠? 이제 기저핵, 기저핵을 담당하고, 그리고 척추에서 이제 가서 척추와 이제 운동신경이든 통증이든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러한 전방위적인 전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왜 이래. 뭐가 잘못됐어.
이것이 되어간대.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용어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기전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거니까요. 큰 기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지금 단어 용어가 되게 생소하신데 한 번쯤은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면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또 다른 사람분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한 번 들어본 건 또 기억하실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기전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나아가시려고 하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견뎌주세요. 조금 화면 조정 좀 하고 시작할게요. PPT가 바뀌었죠? 네, PPT가 또 안 나와? 슬라이드 쇼. 슬라이드 쇼. 네, 지금 PPT가 자꾸 이렇게 건너뛰어서 잡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 중간에 저번에 김교전 선생님께서 후성 유선학 강의 한번 해주셨잖아요. 그거 들으신 분들은 아까 벌꿀 얘기 또 생지 얘기 너무 반가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더 이해가 쉽고 여러 원장님한테 이렇게 들은 것들이 상호작용이 돼서 또 우리가 더 풍부한 지식을 또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또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은 이 솔기핵에서, 그죠? 솔기핵에서 주되게 세로토닌이 이제 분포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대뇌와 척수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로토닌이 90% 이상 되어 있는 장신경입니다. 이 장 내분비 세포에는 이렇게 K셀, L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다른 장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위장관에 있는 이 신경전달 물질이라든지 신경 내분비 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만큼 이런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이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 보면 여기 셀들 중에 엔테로크로마핀 셀, EC셀이라고 하는 셀에서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이 세로토닌도 중요하고, 이 엔테로크로마핀 라이크 셀이라고 하는 히스타민도 중요하고, 이 사항과 이 세로토닌 내에서 또 형성되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 사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또 혈소판에 있다 그랬죠. 이 혈소판에서 세로토닌이 있으면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이 혈소판에 있는 5-HT2A라는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혈소판을 응집을 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이제 응집을 이제 시켜서 이제 더 이상 출혈이 되지 않도록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각자가 다 이제 자기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러면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분포가 우리가 알다시피 송가선에 있죠. 송가선 내에 이제 우리가 피니알 글랜드, 피니알 바디라고 합니다. 피니알 글랜드는 송가선이고 피니알 바디는 송가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에 있는 송가세포 피니알로사이트에 이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우체적으로는 타입 1이 있고 2가 있고 거기에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는 있겠죠. 뭔가 이제 멜라토닌이 있는 곳은 빠르게 이제 분비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려면 뭔가 햇빛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자극을 받아서 자극받음으로써 멜라토닌으로 형성되기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송가선과 망막에, 그리고 장크롬 친화세포에도 있고, 그리고 피부에도 있고,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멜라토닌은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곳은 모든 세포에
이 멜라토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멜라노사이트는 피니알 글랜드에 있는데, 송가선에 있는데, 송가선은 여기 이쪽 부위에, 이제 뇌 안쪽, 뒤쪽 부분에, 이 뇌간의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냐 하면, 요 앞에 삼뇌실이라고 하는 이 내측수액이 있는 부분의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측수액이 가까이 있으니까, 좀 연관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측수액은, 그죠?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제가 또 참지를 못하고 또 내측수액까지 갔습니다. 이 내측수액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라테랄, 이제 나트랄 벤트리컬, 서드 벤트리컬, 포스 벤트리컬, 이걸 돌아서 이 척수와 순환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위쪽으로 가서 흡수가 됩니다. 척수액이 흡수가 되면 뇌의 정맥으로 흡수가 돼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항을 갖다가 이제 생성하는 과정이 코로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여기서 형성되는데, 지금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송가선에도 혹시 CSF를 이 생성하는데 좀 관여하지 않을까 하는 추정,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송가선에서 이 멜라토닌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 분비되는 상황은 우리가 빛과 관련해서 어두워질 때 이 멜라토닌이 형성이 됩니다.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 이 분비 상황이 이제 밤에, 그죠? 우리가 이제 9시 반 이후에 이제 분비가 시작돼서, 대략 1시에서 5시까지 아니면 2시에서 4시까지 굉장히 피크를 이루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분비가 되는 상황이, 요 피니알 글랜드가 요 구멍을 통해서 3대실로 이 멜라토닌을 갖다가 내척수액으로 분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아주 빠르게 이 상황을 갖다가 슈프라키아즈마틱 뉴클레우스, 그죠? 어제 김경실 원장님이 수면에 대해서 워낙 잘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SCN 뉴클레우스, 이 뉴클레우스가 빛을 받고 빛을 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멜라토닌을 이제 분비를 시키고, 그래서 멜라토닌이 작용을 하면 이제 이 SCN 뉴클레우스의 작용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축수액을 통해서 이 분비가 됩니다. 분비가 되는 데서 어떤 논문에서 이런 것이 나왔어요. 논문에서 보면 CSF에 3대실에서의 CSF 용량이 어느 만큼 올라가느냐, 멜라토닌의 농도가, 자, 이 멜라토닌의 형성이 되면 CSF에도 나가고 혈액에도 나갑니다. 그럼 혈액으로 나간다 하는 것은 혈액을 통해서 뭔가 전체적인 몸의 시스템을 돌면서 뭔가의 작용을 할 것이고, 그런데 딱 수면 시간 동안에는 CSF의 멜라토닌이 굉장히 얼징하게 이런 과도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꿈에 대해서는 멜라토닌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CF에 나가서 작용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차후의 연구나 논문을 갖다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좀 이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자, 거기서 이제 슈퍼키아즈마틱 뉴클레우스는 어느 부위에, 이쪽 앞쪽 부위에, 그죠? 하이포탈라무스의 영향으로 요 앞쪽 부분에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일주기가, 그죠? 멜라토닌의 일주기가 있고, 코티졸이 거기 따라서 일주기가 있고, 거기 따라서 우리가 각성되는 일주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면, 이 일주기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면에 대한 일주기 리듬은, 그것은 그 슈프라키아즈마틱 뉴클레우스와 멜라토닌 사이의 어떤 일주기 사항이고, 그 외에 다른 일주기 사항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코티졸도 일주기 사항에 따라서 돌아가는 그 농도의 차이가 있듯이, 다른 부분도 이 생처시계라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이 중추신경시계의
슈퍼라키아즈마틱 뉴클레우스와 멜라토닌 사이의 이것만이 일주기가 아닐 것이다. 다른 부분도 관여를 할 것이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할 때 우리의 수면 주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습관을 들이기도 하고 하듯이 여러 가지 방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전부 다 이제 했던 거죠. 멜라토닌 시크리션은 9시쯤에 해서 멜라토닌 시크리션이 이제 스탑하는 것이 아침 7시 반이면 없어진다. 그러면 대다수는 멜라토닌 시크리션이 이쯤이 되니까 우리는 약을 속발성이 아니면 속발성이면 우리가 30분에서 45분에 복용을 해요. 근데 지속핵이면 대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 전에 복용을 해서 서서히 이 멜라토닌을 증가를 시켜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을 주고 이 작용을 하는데 가장 이제 또 효과적인 상황 중에 신체적인 반응에서는 또 이 체온이 낮아져야 돼요. 이 체온이 낮아지고 이런 생체의 어떤 변화가 없으면 중간에 자꾸 깨게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멜라토닌의 작용은 수면을 잘 유도하는 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멜라토닌은 이 수면의 주기 위상이라 하죠. 그 위상사항을 우리가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더 많은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햇볕이 들어올 때 억제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어제 많이 들었지 싶은데 이 사항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흉부 쪽에 이제 가서 여기에서 심파세틱 너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멜라토닌이 이제 뭔가 작용을 하려면 이 심파세틱 너브 상경부 신경절에서 노아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교감신경이 나옵니다. 이 교감신경이 베타 아데노지 리셉터를 자극을 주면서 거기서 사이클릭 AMP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점점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로토닌에서 다음 아세틸 세로토닌이 되는 아세틸레이션을 시키는 이 효소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액티베이션 되어야지만 이 세로토닌에서 이렇게 멜라토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안에 셀 내부에서 내측 수액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고 멜라토닌이 피로 이제 나가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SCN에 작용하는 것은 이제 망막에 있는 이제 광세포 이쪽에서 글루타메이트 이런 사항들 그리고 이제 광과 상관없는 라페에서 이제 세로토닌 이런 것의 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이 일주기 시스템의 작용에 여러 가지 관여되는 물질이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항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서 이 낮과 밤의 차이에서 멜라토닌이 작용을 하고 햇볕과 이 사항에 대해서 SCN 뉴클레우스가 어떤 작용을 하고 근데 이것만이 스카디안 리듬을 만드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항의 시스템은 분명히 내장장기 그죠? 내장장기 속에서의 어떤 그 사항도 연관이 된다. 이 사항에서는 우리가 보면 말초에서 이런 어떤 말초신경이 이런 영향을 주는데 전체적으로 이 말초신경 사항을 보면 뭐 시상하부의 호르몬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코티졸이나 갑상선 호르몬이나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든지 이 호르몬 자체도 나름대로의 어떤 주기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기성과 이런 일주성 리듬과 이런 사항들이 서로 연관을 갖고 있고 그렇게 연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뇌에서도 영향을 주겠죠. 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는 로컬 시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시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에서의 그런 사항도 있고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도 있고 그리고 독특한 기능을 하는 대뇌피질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도 또한 우리의 생체 리듬을
이제 뭔가 일이 있으면 우리가 생체 리듬이 자연스럽게 바뀌듯이 뭔가 이 생체 리듬이라 하는 것은 한 가지만이 그것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이 생체 시계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과 환경이 있고 그런 환경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이클에서 피지컬 액티비티가 얼마나 하는지,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소셜 타임을 어떻게 지내는지, 여기 따라서 생체 시계가 달라지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 달라진 만큼 다시 정상적인 일주기를 갖다가 가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한 번씩 어느 정도는 봤을 때 일주일마다 다시 세팅을 한다든지 어떤 세팅의 시스템에서 중간중간에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 분비는 보면은 이 주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생 동안 늘 낮게 유지를 하지만 이 야간 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이가 많을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노화 과정에 이제 포함되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줄어진다. 그 상황에서 보면 그 상황이 대략 한 40, 50대가 되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화 과정에서 줄어드는 사항이고 그 사항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쉽게 이걸 갖다가 서플리먼트를 좀 해줌으로써 뭔가 좀 어떤 기력이나 생활하는데 좀 활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이 엔테로크로마틴 셀에서는 트리토판이 이 장내세포에 들어가게 되면, 엔테로크로마틴 셀에 들어가게 되면, 또한 트리토판이 작용을 해서 세로토닌이 됩니다. 또한 이 세로토닌도 또한 멜라토닌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또 장내에서 이 혈관에 나와서, 그러면 뇌까지 막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근처에서 호르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로 호르몬 역할을 하고,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장 내분비 세포의 개수나 송가선의 개수나 이런 사항을 볼 때는 개수로 치면 보통은 한 10배에서 400배의 멜라토닌이 더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멜라토닌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송가선은 당연히 수면에 주되게 작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 장에 있는 멜라토닌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항산화제, 그죠? 강력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한다. 그럼 멜라토닌은 무슨 강력한 항산화제를 하느냐, 어떤 역할을 있길래, 그죠?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멜라토닌 하나가 이 프리라디칼을 갖다가 하나를 교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 하나를 교정하고 나서 대사산물이 생기면 이 다음부터는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라디칼을 없애고 전부 다 항산화제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한번 대사가 시작하면 그 대사산물 10개까지 프리라디칼을 10개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항산화제 효과를 하겠습니까? 근데 멜라토닌이 왜 그러면 장에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뇌를 볼 때는 BBB를 통과하는데 굉장히 어떤 물질도 들어오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를 해요. 그러면 뇌에 들어오는 BBB가 강력한 보호를 하듯이 우리 몸의 피부도 어떤 상처라든지 어떤 물질이 닿았을 때 피부가 방어를 하잖아, 그죠? 보호를 하고.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식도에서 항문까지 점막이 있지만 모든 물질들, 어떤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들, 먹어서 좋은 물질들, 여러 가지 물질을 먹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 대사를 시키고 남은 찌꺼기라든지 어떤 유해 물질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생겨난, 그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생겨난 이 프리라디칼의 NOS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럼 이 NOS가 생겨나면 멤브레인에 상처를 주고 어떤 병원형을 일으켜서 셀 사멸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세포를 죽여버리니까 이러한 것이 중금속이라든지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이라든지 어떤 이 혈류의 어떤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이 ROS라 하는 산화성의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 이걸 다 막아줘야 돼요. 이 장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을 보호하고 그 많은 우리가 보면 6m 정도의 이 위장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방어를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멜라토닌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왜? 강력한 항산화제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멜라토닌을 위해서도 세로토닌이 작용을 하고 있고 세로토닌 또한 멜라토닌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세로토닌의 작용도 또 따로 있겠지만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서 멜라토닌의 작용을 돕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환자 한 명 봅니다. 이 40세 공황 환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고 강박성형이 있습니다. 강박성형은 주로 세로토닌이 작용을 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주로는 세로토닌이 높고 낮음에 대해서 작용을 합니다. 공황 발작, 우리가 불안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불안장애인데 치료에는 항불안제를 쓰고 안 그러면 항우울제 중에 이 세로토닌 관련 사항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 한 가지만 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신경안정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신경안정제라는 말은 이제 없어요. 신경안정제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옛날 그 1960년, 70년 때 신경안정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항간질약, 이제 쓸 수 없었으니까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항간질약을 썼어요. 그 약들이 신경안정제예요.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주된 목적은 치료보다는 안정을 시켜서 캄다운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물질들은 많이 남용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강한 부작용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의 수면제는 생명이 위험하지만 요즘의 이제 수면제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잠깐 집어두고, 그래서 자,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뇌파, 즉, 우리가 이제 하는 정량 뇌파를 합니다. 그냥 일반 뇌파로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량 뇌파 사항을 보면, 우리가, 여기를 보면 알파, 베타 부분에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파란색이 나왔다 하는 것은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붉은색이 나온다 하는 것은 활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와 활성도가 떨어졌다. 명확하게 뭔가를 갖다 활동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지쳐버렸어요. 지쳐서 활동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와 세타는 우리가 멜린 스파로서 우리가 잠잘 때 나오는 판데 깨어있을 때 나왔다. 깨어있을 때 나와가지고 잠자는 모습이다. 깨어있는데 정신이 멍하고 브레인 포그가 있고 내가 지치고 만성 피로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초록색이 많이 보이고 붉은색이 줄어들고 파란색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뇌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상황들이 좀 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기능의학적인 면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TMS도 하고 수액도 하고 이러면서 어느 부위에 신경전달 물질이 좋아져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써야 되고 여기서 좋아지지 않는 부분은 그것은 수액이 더 중심이고 어떤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좀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한 분이 또 이제 이 자기 자신의 어떤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해서 한 분을 또 했습니다. 35세 여자 환자 불안과 건강염려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의 온라인 상담을 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 불화로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가셨고 틈틈이 그래도 찾아와서 보살펴 주기는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주되게는 아버지하고 관계죠. 아버지는 고집과 불같은 성격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왔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부모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아버지 생각에 맞춰서 살아가면 좀 나아지겠지 뭔가 변하겠지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경제력이 없었어서 상담자분이 모든 경제력을 책임하고 부양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표현을 하고 하니까 본인도 기분 나빠지고 눈치 보고 그러다가 참다가는 한 번씩 집이 부서지라 싸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시어머니의 자동차 급발진 때문에 또 갑작스러운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버지는 1년 전 지병, 당뇨, 고혈압, 신부전이 악화돼서 이제 병원 생활을 막 하게 됩니다. 병원 생활이 아니면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성격이 격해지고 의사에게 욕을 하고 간호사를 때리는 등 행동이 과해집니다. 입원 당시에 너 힘들다고 남편하고 여행 다녀오라고 좀 좋은 기분에 보내주기도 하지만 보내고 나서는 3일 만에 간호사가 이지매를 한다, CCTV를 감시한다 등 굉장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요양병으로 옮기죠. 근데 요양병으로 옮기고 난 뒤에는 코로나 때문에 면회를 못합니다. 면회를 못하니까 또 이 따님이 늘 나가서 병원 문 앞에서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려고 또 스승이고 스승입니다. 그러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행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서 그나마 위로를 가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본인은 건강검진을 하는데 경동맥 경화증이라는 소견을 받고 이런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자기 몸에 대한 그 강한 마음이 무너지고 건강 염려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세상을 리셋하고 싶고 늘 불안하고 35년 동안 불안하지 않은 날에 적응이 안 된다. 늘 불안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면 뭔가 언젠가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태어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해요. 참 어떤 의미에서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정신역동적 가설을 합니다. 이 사안은 좀 이제 자기 자신이 직면하고 직시해야 되는 면들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를 갖다 보고 그 사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봅니다. 이분은 애착관계 사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릴 적 상남자는 어머니란 울타리 없이 불같은 성격의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는 데 대한 부담과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림도 해야 되고 대개 아버지에게 자기 표현을 못하고 성격이 비슷한 아버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불편한 문제를 참고 또 참고 거기에 더하여 효도를 한다지만 무기력한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을 하면 좀 뭔가 과격하지 않고 친해지고 나를 위해줄까 하는 마음에 합니다. 어머님의 힘듦을 보았고 어머니께서 튼튼히 보살핌도 받았지만 가정을 떠난 어머니를 아내 및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정서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받지 못한 아내로서의 역할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해주려고 하는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지내며 불같고 고집스러운 성격을 수용하고 체득하면서 아버지의 기분을 맞추고 살피고 맞추고 하는 습관이 내재화되어서 늘 점차 아버지의 심한 감정 기복에 휘둘리면서 부정적인 영향도 느끼게 되겠죠. 결혼 후에는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이기 때문에 보살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아버지와 미분화된 정서적인 감정으로서 아버지에게 많이 매달립니다. 점차 아버지를 보살펴야 하는 존재에서 불쌍하고 애달픈 존재로 여기게 되고 아내의 역할에서 이제는 연약한 자녀를 돌보는 엄마의 마음을 갖고 죄책감을 느끼는 건강하지 못한 애착관계를 더 보이게 되겠죠. 또한 아버지에게 드린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대한 비중을 적게 두는 모습으로 대인관계에서도 부작용으로 이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애착관계인 아버지와의 사별,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상실감을 경험하고 불안이 주된 대상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아직은 불안하죠. 왜? 불안한 대상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어머니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는 요인은 안정적으로 가장 역할을 수행하는 남편을 잘 만나는 거. 잘 만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남편이 그래도 좀 서포트 해주는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불안을 유발하는 아버지와 사별했으나 급발진 사고로 인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시 느끼고, 왜? 내가 어려서부터 불안정한 사회에서 불안을 갖고 있었고, 그 불안이 어떻게 될까? 끝날까? 내가 외톨이가 될까? 내가 고아가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데 대한 이제 죽음에 대한 불안이든 사회에 생활하는 불안이든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늘 불안을 경험한다 하는 것은 이분에게 불안이 점점 증폭되고 그 불안이 건강염려증의 불안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에 대한 경동맥 경화증으로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나는 그래도 건강하고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내 힘이 있는데 이런 어떤 자기만의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무너졌는 거예요. 내 자아의 손상까지 갖는 거죠. 아버지의 말년을 보면서 본인은 건강을 잃으면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 있겠다는 불안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불안이 유발하는 상황들이 언제나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기 불안 때문에 늘 나는 불안한 상황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몸소 느끼고, 자녀들이 본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자녀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 동기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은 그렇게 건강한 방식의 상황을 경험 못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엄마일까에 대한 그 표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내재화된 어머니, 여성으로서의 표상,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남자에 대한 남성으로서의 표상, 이 표상이 그렇게 건강치 않은 면 정도의 상황에서 보는 거니까. 근데 아버지 남성에 대한 것은 지금 남편을 통해서 조금씩 교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마지막을 보면 정신병으로 가지 않고 견뎌온 그 사람의 자아의 강점은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해요. 굉장히 건강하고 그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꾸준한 면담 치료로서 건강한 자아를 좀 더 회복하고 살아가는 데 대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대인관계 개선에 초점을 해야 돼요. 왜? 이 상황에서 늘 했기 때문에 자기는 대인관계에서 경험하고 느껴야 될 사회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역할 혼돈을 바로잡기 위해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제 해나갈 것인가, 엄마와 내담자와 상담자와 이런 관계 속에서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고 뭔가 서로 간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면 분명히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